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큰 가운데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울산 지역에도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상수도관이 파손돼 6만 명 넘는 주민은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폭우 이후 다시 찾아온 폭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와 낭부를 잇는 보행교 구 3호교. 다리 초입 상판이 수수깡처럼 뚝 끊겼습니다. 상판을 받치는 교각도 훼손돼 아슬아슬하게 버팁니다. 매일같이 오가던 다리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아쉬움과 불편함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필요한 사람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물론 차는 이리로 다니겠지만 걷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 길이 아주 좋은 길인데 보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 3호교는 지난 1924년 만들어진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 등록 문화유산입니다. 2년 전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고 지난 5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0mm가 넘게 쏟아진 당태비에 태화강 수위가 오르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교각 아랫부분이 유실되면서 100년 된 다리가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교량 양방향 산책로를 지금 통행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또는 철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 파열로 지난 20일부터 물이 끊긴 울산 서부 지역 6만 8천 명 주민은 생활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급한 환자를 받는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에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했습니다. 빨래방이나 식당, 커피숍 같은 물이 꼭 필요한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한쪽에는 지자체가 준비한 대형 대야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직접 퍼날랐습니다.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하고, 씻는 거는 참을 만큼 참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아주 조그만 바가지에 받아갖고 고양이 세수 목욕 이렇게 하고. 폭우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폭염. 날씨와 사투 속에 울산 지역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주 광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가구 백화점에는 지하 창고가 잠겨 보관 중이던 새 가구들이 몽땅 젖어버렸고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집게를 든 커다란 중장비가 물에 젖은 가구를 폐기물 수거 차량에 싣습니다. 하루에 400mm 넘는 비가 광주에 쏟아지면서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 피해를 본 가구들입니다. 지하에 있던 창고에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이렇게 수많은 가구가 피해를 봤는데요. 한번 젖은 가구는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과 2020년에도 수해를 당했던 터라 꼼꼼하게 대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버려야 할 가구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해를 당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한 30분 이내에 그 보면서 그대로 당해지는 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모종이 쑥쑥 자라고 있어야 할 육묘장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철제 지지대가 휘어지고 양수기를 비롯한 농기계도 잠겼습니다. 딸기 풍년을 기대했지만 물에 잠겨버린 모종을 내다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물에 잠겨서 이게 병균이 얼마나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찼으니까 엄청 많이 찬 거죠. 제 키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앞은 집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5년 전에도 겪었던 수해가 또다시 반복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5년 전에 겪었는 똑같은 겪었고 지금 겪었는데 내가 한 번 더 겪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나중에는 5년 뒤에는 피신을 못 할 것 같아. 군 장병까지 나섰지만 폭우 뒤 찾아온 폭염은 복구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주 경남 산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가유산도 이번 집중호우에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종혁 기자, 폭우에 국가유산이 파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인 산청 율곡사의 대웅전이 이번 비에 크게 파손됐습니다.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대웅전을 덮친 겁니다. 대웅전 뒤편이 뚫려 내부까지 흙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곡사는 신라 경순왕 때인 930년에 가막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율곡사 대웅전은 조선 숙종 때인 1679년 고쳐 지었는데 이번에 폭우로 파손됐습니다. 율곡사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인 1684년에 그려진 그림인 보물 1316호 괴불탱인데요. 이 괴불탱이 있는 수장고는 호우 피해가 없어서 그림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지 스님이 머무는 숙소인 요사체는 대웅전처럼 크게 파손됐습니다. 역시 뒤쪽 산에서 흙더미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건물을 덮쳐 이 석가래가 대웅전 마당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장마 뒤에 찜통더위가 예상돼 이 국가유산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이번 비로 산청과 창녕 등 12개 시군에서 4,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축산 농가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 한우와 육개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서 9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세종시 금강교 부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세종시는 발견된 시신이 지난 17일 실종된 남성과 육안으로 봤을 때 인상착의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경찰의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 등 정확한 신원 확인에는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한 남성이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공직기강 행위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상황을 전파했는데도 세종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토사로 뒤덮인 충남 예산군의 수박농가, 짓무르고 깨진 수박들을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미 요청을 드렸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을 잇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다음 달 2일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흘 연속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펜션이 매몰되는 등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른 경기 가평을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평군도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 배정을 좀 서둘러 달라고.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수재민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이번 주 수해 복구와 지원 활동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늘 으르렁대는 사이지만 국민을 향한 위로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습도 높은 찜통 더위가 찾아와 서울 전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다고요? 네, 전남 장흥에서는 오늘 오후 시간당 50mm에 이르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은 전북 일부와 전남 경남에 걸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전남 장흥과 전북 고창의 경우 강수량이 많아서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나도 비가 내리는 이유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수증기량이 늘어나 대기 불안정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하루 전라권에는 많게는 80mm 이상, 전국적으로는 5에서 60mm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번 주 심한 폭우로 피해가 큰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세종시, 강원도 강릉과 삼척, 양양,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외 경북 일부와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을 보면 강원도 삼척이 35.7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 해안 지역이 대부분 35도였고 경기 남부도 34도의 찜통 더위를 보였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는 연일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인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더 많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커진 분위기입니다. 예산 갑질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장관인 본인이 직접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면서 이런 갑질 의원을 장관으로 보내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YTN에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굳어진 직후 이 글을 지인 SNS 채팅방에 공유했는데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처음 꺼냈던 국회 보좌진들 역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선 그 방은 말 못할 곳이었다는 식의 우회적 폭로와 함께 보좌진은 앞으로 더욱 하찮게 취급받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싸늘한 여론에 힘입은 국민의힘, 불통 정권의 민낯이라며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질을 부각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학 박사로 가족,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특히 갑질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 낙마 사유까진 아니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강 후보자가 재선 의원을 넘어 지난 대선 때 활약한 이른바 개국공신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낙마가 정치적 사망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선우 후보자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정무적 선택을 강행했다는 취지지만 예상 밖 냉랭한 여론은 여권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 원래 그제였지만 휴일이어서 오늘이 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일부터 대통령의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청문 보고서 송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재송부 등 과정은 오늘 이후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표결 채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이 퇴장한 끝에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표결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현역 3선 의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서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은 보수진영 인사의 추천이 있었고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통합의 의미에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역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결국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 주거지로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은 보름쯤 뒤인 다음 달 6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특검은 또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게이트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석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하루로 마치긴 어려울 거라며 여러 차례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내기엔 이르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김 여사의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오늘도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지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인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의 압수영장 집행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바나 컨텐츠에 여러 차례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히림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히림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다만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히림 압수수색은 코바나 컨텐츠 관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조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내일 다시 부르겠다는 방침이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조서 열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로 불리는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전 대표 조사 내용에 따라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특검은 내일도 이 전 대표를 불러 2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집사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0억 원대 청탁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류근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각 소환이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에이펙 정상회의 행사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 귀국과 출석이 불투명하다며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따로 귀국이나 출석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부회장 측은 특검과 일정을 조정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지명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 씨가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지명 수배를 요청하고 해경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작년 7월 최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통화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된 건데 이 전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지시나 경로는 없었다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2분 48초 동안 통화합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끊자마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한 수사 결과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거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 전 장관은 줄곧 통화 상대가 누군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최상병 특검에 의견서를 보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출발점으로 지목돼 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2년 만에 그것도 당사자 입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당시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만 했다며 경로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란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별개로 해당 번호가 윤 전 대통령 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의 중 경로 진술에 이어 이 전 장관과의 통화까지 확인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추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특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고요.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드론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김영수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졌지만 특검은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 외환 혐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특검의 수사 속도나 방향에도 향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내란 특검은 최근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 주말과 휴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던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겨누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1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주민센터와 카드사 앱에 신청자가 몰리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소비 쿠폰 신청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열기가 뜨거운 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니까 식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집에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와서 같이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생활에 보탰어야죠. 신청이 시작된 이번 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로 운영돼 첫날은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에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청은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한 사람이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건데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받은 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하는 곳을 착각해 접속이 몰린 행안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1차 소비 쿠폰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급 주관 부서인 행안부 홈페이지와 일부 카드사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은 URL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받은 구민들이 혼란해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류화롱 기자, 지금도 접속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오후부터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행안부는 소비 쿠폰 발급 주무 부서이지만 사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신청자들이 대거 접속을 시도하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오전에는 접속이 아예 안 됐고 오후 들어 접속은 되지만 접속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오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SNS 등에선 지역화폐 서버 접속이 많게는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창구에도 소비 쿠폰 문의 방문객 발길이 영업 마감 시간까지 이어졌고 방문 고객 3명 중 2명은 소비 쿠폰 관련이었습니다. 온라인 절차가 낯선 고령층 고객이 오전부터 몰렸는데 요일제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신청 문자 메시지에 URL, 즉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다면 100% 스미싱이라며 그동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소비 쿠폰 신청 관련 URL이 포함돼 있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URL이 들어있어 스미싱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을 맞아 유통가는 너도 나도 소비자 잡기에 나서는데요.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다양한 할인 행사로 소비자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조건이 복잡한 편이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장을 붙인 편의점. 직영점을 제외한 대부분 편의점에서 소비 쿠폰 사용은 가능합니다. 편의점 업체는 쿠폰 실행에 맞춰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1+1 등 3천여 종 상품 할인에 나선 이마트24를 비롯해 편의점들은 최대 50%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많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질문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식당과 빵집, 안경점 등에서는 쿠폰을 쓸 수 있는 만큼 매장을 찾은 소비자가 다른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심한 날은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이렇게 민물장어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복숭아, 자두, 애호박, 찹쌀 등 15개 품목을 최대 20% 할인하고 이마트도 역시 배추, 무 등 8개의 제철 농산물을 주차별로 최대 36% 할인합니다. 아니, 이것저것 지금 구경하고 저렴한 거 사려고요. 하지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편의점은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마트 내 입점 매장도 규모나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혼란도 우려됩니다.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공식 마크가 존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업체마다 제각각 안내를 하고 있어 고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배너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그 가능한 데는 이게 그 카운터나 아니면 매장 앞에 붙여놓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수 침체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가 소비 쿠폰으로 찾아온 기회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할인 행사와 함께 알아보기 쉬운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 3시간 만에 415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 국민의 8.2%에 해당하는 수치로 모두 7,54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 379만 4천여 명으로 91.3%를 차지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쏘아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경찰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수사 내용 알아봅니다. 신규혜 기자, 오늘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어젯밤 있었던 총기 살해 사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건 밤 9시 반쯤으로 A씨는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 며느리의 지인들이 모인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을 향해 총을 격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3발을 발사했는데 2발은 아들을 향해, 1발은 문을 향해 발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용한 총기의 경우 쇠파이프를 직접 구매한 뒤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랐고 이후 직접 구매한 부품들을 더해 제작한 거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총기 소지 여과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총기 제작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만 짧게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건 개요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9시 반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경찰 특공대는 이 A씨와 1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밤 10시 40분쯤 범행이 벌어진 집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고 가슴에 총을 맞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이 아닌 서울 방배동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긴급체포 당시 A씨는 사제총기 10정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부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 속속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후보자 본인이 요구를 했다면서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과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요청 사항이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어쨌든 사전에 그 언론 검증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근데 청문회에서 그런 의혹이나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런 교육부 장관을 할 만큼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준비된 면모를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청문회 이후에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대통령도 그 부담을 떨치기 어려워서 결국에 이제 지명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강선우 후보자는 뭐 그대로 임명을 지금 강행하는 분위기여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지난주 있었던 장관 인사청문 전국의 논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정무수석 발표 현장에서 기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기류의 뉘앙스가 읽혀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원래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은 그 재송부 요구서를 금방 보내면은 바로 처리해 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야당 이인선 의원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최대 이제 1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해서 정말 또 사면 초과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아마 열흘간의 그 유예 기한을 좀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임명 기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런 상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또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누적된 게 터져나오다 보니까 일종의 갑질 시리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갑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또 병원에 이제 특혜를 요구했다는 병원 갑질. 이렇게 이제 날로 말하자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갑질에 대한 프레이밍이 형성되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가 계속돼 버릴 경우에 과연 이런 장관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권은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플랜 B는 없어 보여서 저는 사실상 출구 전략을 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 또 여야 반응도 함께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국민 눈높이보다 여당 지도부가 더 중요했다는 걸까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들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는 여당에서는 동료 의원이고 또 현역 불패라는 그동안에 그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논란이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그대로 임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데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임명의 의사가 있는 거고
우상호 수석께서 저렇게 여당 지도부 얘기한 건 이제 책임 분산 차원에서 여당도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그 논란이 과연 여기서 그칠 건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성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인 본인을 상대로도 예산 갑질을 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언론의 기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거에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폭로나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여기서 좀 진정이 되면 모를 텐데 진정되지 않고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표명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 눈높이보다 여당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의원 특권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들이 강선우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 보좌진의 기류가 이 강선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만 하더라도 뭐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보좌진들이 있는데 이 보좌진들 전부 입틀막 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져올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어서 과연 이대로 강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본인의 이제 장관직을 고수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가면극 이상의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그런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의정 활동할 때 갑질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대단히 성격이 좋은 인물이다.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갑질은 갑질이지 갑질에 무슨 주관과 객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 가치에서 느끼는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갑질인 거죠. 민주당은 더더군다나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둬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을들을 응원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명백한 갑질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어디서 활동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질로위원회로 바꿔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엄호는 제가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상호 수석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셌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자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안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 못한다는 거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과 폭발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실 게임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만 하고 있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좌진 갑질에서 예산 갑질 그다음에 뭐 병원 갑질 앞으로 제가 보기에 더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 강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는 정말 새드 엔딩이 될지 아니면 해피 엔딩이 될지 예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열린 결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축적이 되면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은 뭐 약간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대단히 그런 폭발력이 클 것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빌리면은 깊이 묻어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훨씬 센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은 당장 일상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정권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정말 뿌리째 흔드는 아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폭발력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은 그런 것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을 해도 장관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 상식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넓게 보면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여기서 임명을 고수하고 강선우 후보도 물러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 나오면 이제 야당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보이콧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어떤 이 장벽에 부딪히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이제 여성계 시민사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부 장관은 특히 평등의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주무로 하는 장관인데 그 해당 시민사회나 여성계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명실상부한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임명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물러난다 그래서 그게 국정 동력에 심각한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고집함으로써 국민적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임기 초에 지금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오히려 국정 동력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예산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예산 관련해서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에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관내 병원에다가 뭐 해바라기 센터를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 해당 병원장에서 얘기하면은 다른 대안, 플랜 B, C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려면 하지 왜 말이 많아. 그러면서 예산 깎아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사정 했더니 다시 그 예산 살려주고 이런 건 갑질을 넘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권에 대한 편성권과 그 결산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갑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정영애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여성계의 상징성 있는 분이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사실 여권 내부에서 털어놓을 때는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이분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상식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고 이거 보편적인 어떤 우리 인권에 대한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진영 논리를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고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여기에 비난의 글들도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기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그걸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쩍 묻어가지고 용인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넘어간다면은 정말 여성가족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사실 지난 14일에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청문위원한테 전달했지만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강행 전망에 국민 정서가 고민되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논란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진영에 속한 전 정권의 그 해당 장관이 같은 장관이 저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거 상당한 이제 저는 고심이 저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영애 장관도 개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본인도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민주정부 4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분이 이제 여성계에 여러 가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성계의 반대의 기류나 여성계의 그 강한 목소리 이런 것까지를 대표해서 오늘 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를 소개해 주셨지만 민주당 내부도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하고 임명을 추진한다면 여당이 그걸 전면으로 거스르기 어렵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 정도 논란이라면 그냥 돌파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인사 문제라는 게 이게 당장에 무슨 그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이 정권의 평판, 신뢰도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에 여러 이제 뭐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그런 광장에서의 탄핵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 정권이 그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균열을 나중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여당으로서는 더군다나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늘 정당은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여론과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여당 내부에도 조금 여러 그 복잡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또 이를 두둔했던 최동석 연구소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실용 인사, 그다음에 개혁 인사, 그다음에 좀
탕평 인사를 하나 싶었는데 조금 오면 올수록 이제 좀 그 많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청문회를 받지 않는 많은 어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 자리를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채운다든지, 뭐 공직기강이나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다 채운다든지, 뭐 거기까지 조금 그나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좀 했는데, 이번에 김의겸 전 의원을 이제 새만금 청장이 사실 개발부서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분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관련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보훈성 인상, 무슨 선거를 또 예비한 그런 어떤 인사라고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동석 지금 그 인사혁신처장도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뭐 전문성은 있다고 하나 단순히 인사를 뭐 해봤다고 해가지고 혁신처장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부의 상징성과도 좀 연동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점점 인사가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보훈 인사, 그다음에 말하자면 진영의 눈치를 보는 인사, 그리고 그렇게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혹들이 자꾸 생겨서 저는 이거는 자꾸 좀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민들 눈에는 당장 하나 두 개가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축적의 시간을 거친다면 이게 나중에 정권을 정말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들이 저는 작아 보이지만 자꾸 쌓여나가는 거,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되돌리지는 않겠죠. 이건 뭐 청문회가 있는 자리도 아닌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 직위와 그다음에 이 직위의 역할에 좀 제대로 부합하는 인사인가, 이런 점에는 상당 부분 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서 어제 뒤늦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과로 가름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보수 쪽에 추천을 받아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처리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통합도 좋고 상대 진영의 생각이 다른 분들을 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분이 그 책에 쓴 그 주장들을 보면 지난 그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그거를 내란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선동이고 민주적 폭거에 맞선 비민주적인 수단을 통한 저항이다. 이건 정확하게 어쨌든 지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배치되는 굉장히 위헌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위헌적인 인식과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와 사과한다 한들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저거는 야당이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둘째치고, 지난 어쨌든 윤석열 탄핵 연대를 함께 했던 그런 광장의 시민사회나 범여권이 도저히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건 포용을 넘어서서 만용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마저도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무위원도 아니고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비서관은 그 1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저게 정권의 정체성까지 거론할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렇게 이 균열이 하나둘씩 발생하면서 이 정권의 인사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강 비서관에 대해서 보수계 추천이 있었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때 우파로 돌아섰다고 주장한 강연 내용이 나왔고요. 민주정부 여당 내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권 진영에서도 이거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탕평이고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권오울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마찬가지였고, 지금 강 비서관도 여권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쪽에 있었나? 상징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렇게 통합형 인사라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생색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사실 제가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강준욱 비서관이 해명했다는 게 반대편 목소리로 들으려고 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쌀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반대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든가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논란만 있고, 뭐 음주운전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이렇게 논란만 나오는 분이 마치 뭐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게 저는 사실 좀 듣기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비서관, 과거 한 강연에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이병대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지어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음주운전 자체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술 많이 먹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처벌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를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말입니다. 네,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거랑 음주운전을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거는 우리 법치와 상식의 관점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궤변이죠 일종의. 저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분을 이게 이제 뭐 국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저 자리에 앉히는 게 타당한가 다시 한번 전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저분은 공공연히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판결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한편의 정체성으로 하는 그런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은 뭐냐? 저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두둔하고 그게 우리 근대화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로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이제 와 사과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도대체 이 정부에 있어서 인사의 원칙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기준이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은 논문 표절은 내쳐도 되는 그 결격 사유가 되고 갑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강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특권적인 어떤 지위에서 갑질을 했던 사람들도 이 정부에서는 수용될 수 있다는 이런 논란을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국민들에게 설명 가능하고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태까지 그 인사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좋은 점수를 한꺼번에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전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슈퍼이크라고 했던 청문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해가 좀 있었는데 수해도 큽니다만은 뭐 우리 정서가 좀 나라님 정서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수해를 가지고 뭐 정부의 책임으로 책사유를 돌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역할, 그러니까 인사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6주 연속 올라가던 게 추세선이 꺾였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원래 하방이라는 게 시작되면은 이게 하방 경직이 될 건지 아니면 하방에서 더 직하로 내려갈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야 논란의 수준이었지만 이 이준숙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노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됐을 텐데 중요한 건 이 추세선이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란이 없어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대담에서도 느껴지지만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주말 갤럽, 다음 주 초 또 리얼미터 저는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하방 경직이 될 게 아니라 하방이 더 오히려 수직 낙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습니다. 여론의 흐름이라는 거는 상승탈 때는 이렇게 쉽게 타지만 한번 꺾이고 나면은 다시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폭 하락이 나중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회복하기 힘든 그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랑 지금 정당 지지도 모두 지난주 금요일 것까지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는 방침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추세가 조금 다음 주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인사 관련 논란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해서 저 문제가 됐던 후보자들을 정리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를 막고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계속된 논란을 낳는다면 그게 이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소폭 상승한 거는 이제 일종의 상대적인 반등 효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뭐 잘한 건 없고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가지 자중 질환으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저런 인사에 따른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 관련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그의 반사이익을 좀 입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한 번의 지지율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추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또 강준욱 그 비서관 같은 논란이 커지게 되면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당권 주자들 출마 러시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4명인데 어떻게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반대했던 인물들이 반반씩 나뉘었습니다. 당원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을까요? 글쎄,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22일로 잡히면서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는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이, 그러니까 당 대표 주자들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그 관심보다도 오히려 약간 말하자면 전선과 프레임이 다시 짜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른바 반윤석열, 그다음에 뭐 친윤석열 구도에서 그다음에 탄핵과 탄핵 찬성과 반대였다면 지금은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이른바 친길과 반길로 나뉘면서 이게 약간 이념적 이제 그 구분을 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우정당만은 막아야 되겠다면서 안철수와 유승민 연쇄 회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지금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이 쇄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나아가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약간 전선이 형성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전 대단히 주목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후보 간 또 합종 연행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전한길 씨가 지금 입당 논란으로 불러일으킨 쏘은 작은 공이 약간의 지금 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요. 일단 오늘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조경태 의원 각각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지금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 갔던 45명 이상의 의원들을 가리켜서 인적 청산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탄핵 찬반의 전선이 형성이 됐다면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당의 정체성 혹은 이념 이걸 둘러싼 이제 극우와 반극우의 전선이 이번 전당대회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결코 발전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탄핵을 딛고 뭔가 당의 대대적인 쇄신 변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전한길 씨처럼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극우를 기준으로 극우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시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서서 탄핵에 그 찬성했던 뭐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그리고 아직 이제 출마 고심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일종의 반극우 연대를 당 내부에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기류지 않습니까?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좀 결이 다르게 당내 그 구기득권 주류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경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분이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이제 순회할 때 거기에 결합해가지고 이제 탄핵 반대 무대에서 일정한 뭐 인지도, 명성 이런 것들을 획득했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어쨌든 이 구주류 그리고 당내의 강성 지지층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지금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뭐 김문수 후보하고의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장동혁 후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초반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찌됐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직 그 대선에 그 뭐랄까요 그 기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 혹은 유력한 고지에 서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구도가 완성된 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사 전한길 씨를 두고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서 오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전한길 씨가 수십만의 우파 갯딸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뒤흔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자 서울시당에 전한길 씨의 과거 언행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출당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한번 이제 언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오히려 전한길 씨를 지난번 윤상현 의원이 초청 토론에 부르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사실상 전한길 씨를 활용하려는 일종의 구주류 의원들의 의도와 또 이렇게 나도 사라지지 않겠다고 하는 전한길 씨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파장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와서 만일 이제 당원 심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전한길 씨를 윤리에 넣어서 축출한다 쳐도 전한길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입당시켰다고 한 10만 명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너무 사후약방문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상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떤 그 동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끝으로 해보죠. 충청 지역에서 영남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과는 다른 결과. 예상은 이제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압도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당내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선거에서 20% 개표했을 때 저 정도 차이면 당선 유력 혹은 당선 확실히 뜹니다. 그만큼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구력 측면에서 업력 측면에서 박찬대 후보에 앞서고 그리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또 선명한 기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협치, 통합, 그리고 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조금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내란 이후에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 이런 것에 더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명성이 좀 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다수 의원들의 그런 지지가 박찬대 의원에게 실려 있고 또 이른바 이제 명심, 대통령의 의중도 박찬대 후보가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남은 경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정부와 통상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출장길에 오른 건 다음 달 1일로 설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참석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행사 도중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은 에이펙 참석을 계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 관계를 자주 언급한 만큼 회동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m in a very friendly fashion.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we smile at the back and forth. 미국과 중국은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서로 위협하다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경우 지난 2017년 찾았던 수도인 베이징 대신 상하이나 다른 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이달 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에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But I know President Trump, and I can tell you that he's committed to having that meeting happen. So the reason why I think there's high odds of it happening is they both want it to happen.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만난다면 펜타닐과 히토류 등 미중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나 미국 내 강경파 대응 등 변수가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들쭉날쭉한 경기력에 이승엽 감독의 사퇴까지 가을 야구에서 한참 멀어졌던 두산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오명진과 이유찬, 박준순으로 재편한 젊은 내야진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9회, 투아웃 이후 김재환의 안타로 불신을 살리더니 박준순이 SSG 마무리 조병현을 상대로 결승타를 쳐냅니다. 팀의 3연승을 부르는 귀중한 안타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후 줄곧 9위, 이승엽 감독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시즌 내내 헤매던 두산이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전반기 막판 KT전부터 롯데와 SSG를 상대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완성하며 거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6승 2패 가운데 2번은 팀 완봉승, 나머지 4번은 모두 역전승이었을 만큼 전성기 시절 팀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상승세는 5-2박, 오명진과 이유찬, 박준순 등 새롭게 완성된 내야진에서 비롯됐습니다. 8경기에서 오명진은 타율 3할 오픈 3리 홈런 2개 7타점, 김재후의 등번호를 물려받은 신인 박준순은 타율 3할 6푼 4리의 5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계속 페스티벌에 좀 늦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적응을 좀 해가지고 중심에도 맞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유찬은 첫 1군 무대를 누비는 두 선수를 이끌며 수비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두산은 아직 9위에 머물러 있지만 중위권 팀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5위 KT의 6경기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두산 더가웃에선 가을 야구 희망이 다시 부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닷새간의 집중호우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내일도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등 많은 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내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피의자로서 방대한 범위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0일 만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통보일로부터 실제 소환일까지는 2주가 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자발적인 출석을 위해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다른 특검 소환에 대해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출석인 만큼 김 여사가 특검에 나온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두루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의혹,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등 다양합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텐데 특검은 관련 혐의에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대상과 내용이 방대한 만큼 하루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이후 곧이어 추가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인데 김 여사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의 출석 통보 공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출석 의사를 내비친 걸로 풀이되지만 실제로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김 여사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특검이 출범했다는 이유를 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하긴 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특검팀은 일단 출석 방식에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김 여사가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첩 보류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측이 발송한 의견서가 오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자 당장 부를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당연히 소환 조사는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이종섭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뿐 아니라 그 누구와도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소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보가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아내를 모레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성 씨의
아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모레 오전에 소환하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석박사 학위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뒤 한 달 만으로 이로써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내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숙대는 2022년부터 표절 심사에 착수하고도 계엄 정국이 지나 3년 4개월 만에야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대는 숙대 결정을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소하긴 했지만 회원 유지란 문구를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등 엉터리 논란을 빚은 김 여사 박사 논문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이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주택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수색 작업도 악전고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겨우 비가 그쳤지만 극한 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편의점 건물이 통째로 쓰러져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고 용암처럼 밀려온 토사에 주인 잃은 차들만 갈 곳을 잃고 버려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던 곳이라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내리는 비는 처음 봤고 겁나서 밖에 나와볼 수가 없었어요. 가평군 재령리에서 산사태에 휩쓸렸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포천시 백운 계곡에서 사라진 50대 남성도 결국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가평과 포천에서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또 가평에선 여전히 여러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인력 600여 명, 장비 수십 대를 투입했지만 산사태에 도로 곳곳이 유실돼 아예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투에도 수색 작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복구는 현재로선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주택 100채 이상이 침수됐고 도로와 교량 등 시설 피해도 12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집중호우 직격탄을 맞은 경기 가평군에서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 오수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산사태가 일어난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 앞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구조대원들은 아직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다리가 끊겨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지만 현재는 중장비가 이 계곡을 건너 실종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고 현장에는 전봇대가 넘어지고 통신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와 다리는 아직도 뚝 끊긴 모습입니다. 다리가 끊겨 있다 보니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계곡을 건너서 이 위를 지나서 현재 중장비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들은 손으로 통나무와 토사를 걷어내야 했지만 현재는 중장비들이 하루빨리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수색하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선 급류의 차가 휩쓸려간 차주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차주는 어제 새벽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문 밖을 열어봤다가 차가 절반 정도 침수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갑자기 토사가 밀려내려와 놀라서 펜션 2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도로가 뚝뚝 끊겨 있어서 도로 한 차선으로 양방향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곳을 지나오는 내내 계곡에는 곳곳에 산사태 흔적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산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도로를 덮쳐서 그 모습들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모습이지만 중장비를 투입하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 앞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호우로 하천이 불어나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시골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의령군 대이면 구성마을인데요. 그 비결을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경남 의령군 대이면 구성마을. 호우로 근처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 제방을 넘었습니다. 물이 다리 위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은 난간에 걸린 수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제방위까지 물이 차면서 제방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물바다가 됐던 마을에는 물때가 길게 남았는데 어른 키높이입니다. 이 정도까지 물이 찼던 건 토요일인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주민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비결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지자체는 근처 지역 극한호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오전 11시 마을 배수관이 역류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자 소방, 경찰에 전해 합동 대응에 들어가며 주민에게도 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찰도 했고 전 주민들한테 방송과 직접적으로 주민들 개인 한 분 한 분을 다 했습니다. 제방을 넘은 물에 마을이 잠기기 시작한 건 정오 무렵. 이때부터는 건물 1층에 사는 주민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고 물이 더 차올라 구조 인력이 다니기도 힘들게 되자 고무보트 세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관하고 경찰관들이 보트를 가지고 이 왕복을 많이 했어요. 모든 주민을 건물 2층이나 고지대로 유도하면서 챙기지 못한 인원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슴 이상 올라가는데 물 윤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4명이서 자기 스스로 와이프 울로 메고 들어가가지고 2명을 2층을 올렸어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운도 따랐습니다. 밖에 가서 물 먹어버렸지. 또 우찌우찌 발을 떼놨다 보니까 물 먹어버렸어. 물로 2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에 있어가지고 냉기를 받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야. 이제 삶의 터전과 일터를 복구하고 하천 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구성마을 주민들은 큰 재난 상황에서도 이웃 모두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쁜 감사를 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기록적인 전국의 집중호우로 모두 14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보물 2건과 사적 7건, 국가등록 문화유산 3건 등 모두 14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토사가 유실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목 피해가 4건, 시설물 파손이 3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산청군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 주민이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당장 구조가 시급하고 2번째 응급복구, 3번째로 생활터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재난 상황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하는 근무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김민석 총리가 지시해서 이루어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즉시 정비해서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부 정은경, 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3선 중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잠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여부가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서울역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지금 북한이 주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답할 사람이 있는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4차례 방북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퇴장했고 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 보유 논란 등이 불거진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끝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국회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를 뺀 나머지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당 3선 김윤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절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걸림돌이 없지만 강선우 후보자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와 여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지역구 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어제 지인과의 채팅방에 지역구 민원 때문에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이내 서울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강 후보자가 화를 내며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고 결국 정 전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원래 그제였지만 휴일이어서 오늘이 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일부터 대통령의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 호남과 수도권 투표까지 진행하는 사실상 원샷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인적 청산과 전환길 씨를 화두로 탄핵 찬반 주자의 맞대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정통 보수 가치를 재건하겠다면서 과감한 인적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읍참마속이 살 길이다. 극우 극단 세력과 결별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당 의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기본이 45명. 내란에 조금이라도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전원이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정광훈과 절연을 강조하면서 혁신 세력끼리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라면서도 전환길 씨를 감싼 김문수 전 장관을 비판하며 조 의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 의원은 나아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윤희숙 혁신위원장 주장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쇄신 개혁 움직임 속에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 세력이 당과 본인을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볼 수 없다면서 모독한 자들에게 당대표가 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과 결이 맞는 건데 당권 경쟁이 탄핵 찬반 주자의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우가 변수가 됐습니다.
권리당원 70%가 모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를 당대표를 뽑는 다음 달 2일에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를 전 당적인 수해복구 총력 지원으로 저희 최고회의에서는 어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2주 뒤 사실상 원샷 경선을 치르는 셈인데 2연승을 달린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지 추격자 박찬대 후보가 반격에 나설지 저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야는 20일 차이로 새 대표를 뽑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는지에 따라 당내 모습은 물론 향후 전국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살 조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커다란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제 총기가 든 가방으로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조 씨는 실제로 경찰이 검문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커다란 짐가방 2개를 챙긴 남성이 보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인천 송도 아들의 집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으로 추정됐는데 짐을 다시 꺼내 확인하고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등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조 씨는 가방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자신의 생일 파티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 송도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반쯤 조 씨는 며느리와 두 손자, 지인 앞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33층 고층에서 벌어진 범행에 추락까지 우려한 경찰은 에어매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소방대원분들 한 4분께서 이거 에어매트 같은 거를 들고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사건 현장 뒤쪽으로 들고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다만 조 씨는 차를 타고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다시 경찰에 포착된 곳은 다음날 새벽 40km가량 떨어진 서울 방배동입니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했지만 조 씨는 무시하고 차를 몰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고 차문을 강제 개방해 조 씨를 연행했습니다. 살인과 도주극을 벌인 지 2시간 반 만에 긴급 체포된 조 씨는 결국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새벽 시간 충남 천안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연기로 가득 찼고 소방관들은 조명에 의지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새벽 시간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 연기는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캐한 냄새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했고 150여 명이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른 시간 발생한 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출근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당황스럽고 겁나더라고요. 다행히 전기차 주변 차량을 이동시켜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링클러만 정상 작동해도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각소화 효과뿐만이 아니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식중기에 의한 질식 소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초기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곳곳에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26도, 강릉 27도,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엔 잦은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폭염의 기세는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오면서 수해 지역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은 꼭 끓이거나 데워 먹고 날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행주와 도마, 칼 등의 조리 도구는 소독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만약 고열이나 구토, 복통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